그 미국 이야기를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제조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미국의 성장 전략이 바뀌었다. 이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년 대선이란 말이에요. 예. 이 대선하고 연결해 보면 바뀌는 거 아니야 또? 뭐 바이든이 뭐 바이든 노믹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 게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그게 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변화 자체가 미국의 여야가 합심을 해서 우리가 바뀌자라는 게 아니고 어,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략이다 보니까 사실 내년 대선 때 대선에 관련해서 후보들이 엎치락 뒤치락 했을 경우는 음,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에 영향이 좀 예, 있긴 이건 있겠죠.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현재 있는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음, 정권을 뺏기게 되면 또 음, 주가에 또 다른 어떤 방향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왜냐하면 네. 지금 공화당에서 누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음, 뭐 트럼프가 뭐 극구 본인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정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음,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양당의 공약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대선에 어떤 판도라는 게 있을 건데 음, 그 판도가 그래도 누가 뭐래도 바이든이 재선할 것 같다. 음, 바이든이 아니더라도 이제 음, 민주당이 재선을 해서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홀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음. 뭔가 생각을 한번 달리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뭐 네,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변수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요. 그거는 분명히 방향성 변수라는데 저도 그렇죠.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몇 년을 들고 가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 게 일단 내년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죠. 대선이 대선이고. 정말 판도가 바뀌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대선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공약이 그죠? 음. 근데 이 공약을 딱 봤더니 트럼프란 사람이 특히 이제 조금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그죠? 네. 기존에 했던 거 다 버릴래. 네. 이러면 사실 동력이 잃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어떤 동력과 관련된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은 꼭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근데 내년이니까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당장 생각해야 되는 결정할 건 시점은 아니고. 아닐 것 예. 같고요. 그럼 올해 하반기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이제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일단 물가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는 것 같고요. 미국 금리에 대한 걱정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그 걱정이 사실 올해 내내 있어 왔는데, 네. 사실 좀 안타까웠죠. 왜냐면 제가 아마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물가가 5%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음, 사실 5% 이하에서는 아시다시피 주가하고 물가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동행성이 음, 있는데, 물가가 5% 이상 넘어서는 그런 구간. 예를 들어 지금 두 번밖에 없죠. 이번하고 1970, 80년대 두 번 네. 있었던 건데, 요때는 물가하고 우리가 주가하고 역의 관계를 갖더라는 얘기죠. 아, 그래서 지난해 9% 물가를 찍고 물가가 내려오는 내내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사실 음,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연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지만 물론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근데 솔직히 매매할 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네. 왜냐면 물가가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음,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근데 지금부터 문제가 되죠. 네. 왜냐면 물가가 더 이상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와 있으니 음, 이제는 그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현재 있는 방향이 바뀔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올 연말에 또는 올 하반기에 우리한테 뭔가 조금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긴 봐야 되겠죠. 어, 예컨대 최근에 미국의 무디스라는 회사가 네. 사실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 10군데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그렇죠? 어제예요. 예, 어제였죠. 근데 강등한 이유가 분명해요. 음, 강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네. 우려를 펼쳤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굉장히 많은데 음, 최근에 금리가 올랐으니 당신들 굉장히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가 두 번째고 음, 세 번째는 최근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죠? 금리를 조달할 때 조달금리도 되게 높고 장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들었죠. 그냥 통합해 보면 딱 하나예요.
지금보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면 너네들 되게 위험해질 거야 라는 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바꿔 얘기해서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가 현재보다 낮아지면 그 위험은 낮아질 거다 단 얘기하고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현재 미국 무디스가 경고한 것 자체는 향후에 미국의 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높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저는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 네.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재밌는 것들은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무디스는 이와 관련해 경고는 했지만 연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만간 물가가 잡힐 거란 기대를 우리한테 자꾸 주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네. 즉 아마 연준에서도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열거를 드리도록 네. 하죠. 첫 번째는 패트릭 하커인가요, 그죠? 예, 그분이 뭐 오늘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시점이 좀 그렇겠지만 연설을 하면서 금리가 거의 정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건을 달았죠. 9월까지 놀랄만한 경기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다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연준에서 볼 때는 앞으로 나오는 경기 지표가 굉장히 허들이 높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올릴 만한 허들이. 그러니까 웬만큼 반등해가지고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거고요.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너무 심해서 이 정도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어라는 환경만 아니라면 동결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한 어떤 그런 그 지표만 아니라면 동결하겠다라고 했으니 그래서 지난 7월에 있었던 FOMC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할 건데 올리는 요건은 되게 허들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허들이 높다라고 보면 패트릭 하커 총재가 얘기한 건 그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진 않다라고 저는 뉘앙스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올리려면 진짜 큰일이 나야지 올리지. 그쵸, 그 얘기입니다. 쉽진 않을걸? 예, 이런 얘기네요. 요 정도 반등해가지고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네. 올릴 것 같진 않아.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뉴욕 연은 총재시죠. 네. 그분께서도 기본적으로 뭐 조금 더 이제 뭐 거의 다 온 거 아니냐. 오히려 심지어 내년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물론 일부 위원께서는 뭐 아직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좋은 자료를 내놨죠. 네. 그 자료에 의하면 주거비가 조만간 급락을 할 것 같다. 아하.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물가를 조금도 아니고 상당히 끌고 내려갈 것 같다. 특히 주거비와 관련된 물가는 근원 물가거든요. 네. 근원 물가를 크게 내려갈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내년에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어제 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내놓는 거 보면 제가 추정키로는 연준 위원들이 볼 때는 그동안 올렸었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물가와 관련돼서 내가 그동안 취했던 이 긴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이 효과와 관련한다라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동결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올렸던 긴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위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기스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야라는 뉘앙스를 주신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우려는 해야 되겠지만 뭐 지금까지 나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라든가 미국의 보고서라든가를 종합을 해보면 그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을 바꿀 만한 정도의 우려까지는 아닐 가능성 그냥 변동성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일시적 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더라도 뭔가 그게 우리가 현재 진행된 큰 방향은 제가 그때 바꾸진 못할 거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좀 앞당기거나 또는 현재 있는 미 국채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무디스의 은행과 관련된 보고서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고서들 읽어보면 지역은행 중심만 얘기를 했지 큰 은행들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이게 위로 번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도 깔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위기라는 건 밑에 있는 은행들이 정말 안 좋아서 이 은행에 대한 위기가
위에 있는 은행들까지 막 번질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전염되네. 예, 네. 현재는 그런 것들은 일단 배제하고 있다는 걸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 요인은 아니다. 네. 하지만 일시적으로 현재 있는 것들을 흔들 만한 변수는 충분히 될 거다. 그래서 좀 종합을 해보면 제가 볼 때 정말 큰 방향성과 관련된 거는 앞서 말씀 주신 오히려 내년에 미국이 대선이 네. 정말 그 큰 그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올해까지는 여러 가지 허들은 있을 것 같고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이 장애물들이 뭔가 시장에 가는데 사실 큰 방향을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연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 시나리오를 물가가 잡힐 것 같으니 그러면 금리는 그만 올려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걱정은 단기 금리가 아니고 장기 금리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빌 에크먼이죠. 30년물 금리 5.5% 간다. 여기 베팅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건 이제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것이 장기물 그러니까 이제 20년, 30년 그렇죠. 네. 이런 이제 채권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단기 금리는 뭐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면 못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실제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장기물이 맞겠죠.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10년물이 제일 문제가 될 거고, 네.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10년물 자체가 흔히 얘기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업용 대출금리, 또 학자금 금리와 오로지 연동된 금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놓고 보면 그 장기 금리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지 않겠느냐. 빌 에크먼의 기본적인 가정 자체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가정은 그만큼 물가가 잡히지 않을 거란 전제를 깐 것 같고, 맞아요. 두 번째는 원리가 한 3%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가가 잘 안 잡힌다고. 두 번째는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져서 국채 시장의 수급이 꼬여가는 걸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최근에 그 미 국채 발행이 굉장히 최근에 3분기에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이미 나오면서 국채가 한번 뛴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국채를 발행을 해보니까 응착률을 보니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기우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게 일본이 최근에 YCC 정책 이거 변경을 하면서 또 미 국채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는 우려도 있었었지만 실제 일본에서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일본의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그 미 국채 금리를 끌어내린 역할도 됐으니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저는 실타래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결국 빌 에크먼 얘기가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여부는 미국의 근원 물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원 물가가 내려가면 사실 뭐 장기물이라고 안 내려가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줬던 주거비가 앞으로 내려갈 건데 조금 내려갈 게 아니라 많이 내려갈 거다. 그리고 그게 현재 미국의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7%나 되니 그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궁극적으로 뭐 우리가 물가가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안 내려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장기 국채를 그 정도로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전망을 한다면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떤 업종 중심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아니면 또 이런 데서 좀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어떤 산업의 정책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AI 쪽의 변화, 이쪽과 관련해서 계속 종목을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I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지금 AI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도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아직도 그들도 방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애들조차도 이걸 어떻게 수익 모델을 가져가야지에 대한 분명한 아직 가이던스가 없는 상황인 거고, AI 비서를 한다고는 했지만 또 어느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업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수많은 아이디어를 저는 지금부터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미국에서 또는 글로벌에서 진행되는 AI의 적용, 이로 인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드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면 한국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네. 저는 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들이든 한번 손을 대보는 게 맞다. 일단 수익 모델이 된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될 거고 물론 이미 앞서서 많은 모델들이 보여주긴 했어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어도비 같은 경우도 그렇죠? 파이어플라이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실제 수익성이 좋아졌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원래 오픈 AI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 처음에 이런 그 GPT를 내놨었을 때 또 바드를 내놨었을 때는 전부 다 폐쇄를 했었었는데 메타가 오픈 소스를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오픈 소스로 내놓고 요거를 오픈 소스로 내놨다는 게 다 공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공개를 하고 그거를 상업용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는 얘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써먹으라는 그렇죠. 그러면 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수많은 천재들이 우리 뭐 이호석 팀장님 같은 이런 천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런 걸 또 파인 튜닝이라는 걸 해서 또 모델을 더 가볍게 하고 또 특정 산업에 맞는 것들을 만드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메타 1이 나왔을 때 이번에 메타 2를 공개할 때 그랬었는데 1이 나왔었을 때도 메타 1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오픈 소스를 했었어요. 다만 상업용으로 안 된다. 왜냐면 그때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불과 2주 만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뭐 동물 이름이 있는 그죠? 무슨 거 해가지고 뭐 비쿠나도 만들고 비쿠나 이제 저 어디다 버클리 대학교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마의 그 뭐지 또 뭐 무슨 이제 동물 이름이 있는데 그런 거 이름으로 만들었더니 야 2주 만에 이렇게 만들었더니 비용도 되게 적게 들고 네. 비용이 1,000만 원이 안 들었어요. 오. 그런데 성능이 GPT에 있는 성능이 한 90% 수준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드는 걸 봤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는 기초 모델에서 여기서 파생된 거긴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건 하긴 하지만 그런 어떤 사례들을 많이 봤었던 걸 감안하면 아마도 짧은 기간 안에 올해 연말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에 맞는 좋은 어떤 그 엔진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저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기업들과 관련해서 전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앞서서 뭐 제가 미국의 산업의 변화를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미국 산업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은 딱 하나였어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전기라는 단어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전기를 그동안 만들었던 방식이 화석연료에서 네. 신재생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전기를 안 썼던 애들이 또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전기차고, 또 AI 때문에 전기 많이 쓰고, 그래서 야 전기라는 게 단순히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전기 사용도 되게 많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나오면서 수혜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조금 해서 보면서 관련 기업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입니다. 전기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핵심 단어가 전기인 것 같아요. 전기, 예, 예. 에너지를 전기로 그렇죠. 만들어서 그렇죠. 그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예. 보내주고 받고 뭐 등등 그렇게 설비 하려면- 투자도 네.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전력도 효율화도 해야 될 거고, 효율화도 해야 되고 예. 생각보다 그런 작업들이 많을 것 같고 그 관련 기업들이 의외로 한국이 제일 거의 세계 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예요? 왜냐면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은 그동안 전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소홀히 했었던 것도 있고 맞아요. 지역적으로 회사들이 많이 나눠졌으니까 대규모 투자들을 많이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비록 저부가 사업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기 뭐 아파트도 엄청 짓고 뭐 이것저것 맞아요. 하면서 그 기술적인 노하우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변압기 알기로도 하나도 근데 네.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거의 못 죽어서 거의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었던 맞습니다. 그 회사들이 지금 예. 세상이 바뀌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뀌는 기업들을 우리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죽다 살아나면 옛날에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손오공이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고비를 넘겨서면 초사이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송배전이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 너무 낙후돼 있죠. 한국 걸 많이 써요. 거기도.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우리 걸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수요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근데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전 핵심이라서 하여튼 전기와 관련된 전기라는 한 단어로 해서 에너지와 관련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파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가면서 매매를 하면 일단 숫자도 나오고 네. 뭐 들고 가기도 좀 편하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올해 내내 그와 관련해서 많은 그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근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배터리 아저씨가 있었는데 요 관련해서는 무슨 아저씨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기 아저씨 뭐 이런 게 전기 없네요. 아저씨야, 그렇죠? 지금. 전기 뱀장 뭐 이럴 수도 없고. 전기 뱀장. 예. 아니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아시면 좋을 텐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배터리야 아니야, 2차 전지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배터리도 영역을 확대해 보면 그죠? 예. 배터리도 사실 여기에 영역 중에 하나인 맞아요. 거죠. 그렇죠? 예. 네. 왜냐면 차가 예전에 기계였는데 네. 전자장비로 바뀌는 맞아요. 거고 에너지원 자체가 그쵸. 휘발유나 아니면 디젤에서 전기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도 사실 전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흐름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좋았던 건 역시 공급자가 그쵸. 한국이 그래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맞아요. 공통점을 더 가지고 있는 거니까 송배전하고 크게 다른 흐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전기 얘기 나와서 잠깐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초전도체 요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현상을? 사실 초전도체에 대해서 저도 공부도 해봤고 그런 게 됐었을 때 네. 산업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도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저는 일단 기술이 확인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가능성만 단순히 이럴 거야라는 가능성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뭐 짧게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이번에 응원을 하고 높게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올해 초에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투자에 성공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따졌었어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여의도하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논란이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밸류에이션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대립각이었던 건데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예. 진짜 건전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싸냐 안 싸냐, 산업이 얼마나 크냐 안 크냐. 이게 되게 좋았던 건데 초전도체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되냐 안 되냐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저나 투자할 만한 대상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기술력이라는 게 그래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된다라는 어떤 전제가 깔리는 건 모르겠는데 뭐 된지 안지도 모르겠고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기대감만으로 하면 사실 이걸 가지고 단기 매매에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초전도체와 관련된 주식은 그냥 짜맞추기일 가능성이 높고 진짜인 애들은 저는 있긴 없다고 봐요. 있는데 네. 초전도체라는 기술 자체는 저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기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개발되면 이게 정말 사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투자와는 또 별개로 너무 좀 바라는 마음이 저도 뭐 합니다. 그런 건 당연히 또 한국에서 뭐 또 그러니까 또 굉장히 한국에서 있다고 좋은 하니까. 학교에서 네. 그죠? 좋은 학교에서 예, 한다니까 어. 저도 뭐 기대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기대와 실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뒤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확인이 안 되면 네. 굳이 먼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변동성이 커서 맞아요. 사실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갔다 오면 와 이게 뭐 한두 시간도 아니고 네. 갑자기 그래서 야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뭔가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길게 들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초단기적으로 하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테마주 매매 이상은 아니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을 초전도체여서 초단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 됐으면 좋겠고 네.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저는 투자 대상에서는 과감하게 제외를 하고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뭐 물론 사람마다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올해 초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그 정성 매매를 계속 끌고 나가시는 게 향후에도 돈도 더 벌 수 있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한번 또 좋은 기회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